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유럽이 눈을 번쩍 뜬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폴란드로서는 무지막지한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날개를 달 거다. 3년 만에 430대가 넘는 기갑 장비를 신속하게 1년도 안 돼서 배달하잖아요. KGGB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기 내에 추가 수출이 진행될 것이다. KGGB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구형 전투기나 구형 비행기가 많은 이런 동남아 국가의 추가 수출 이런 것도 아마 기대가 되고, 그래서 KF-21 수출 가능성이 높다. 우리만큼 이렇게 아랍에미리트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몰아보세요 많이 해준 나라가 앞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사우디는 삘 받으면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공개를 하되 언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깊게 고민을 합니다. 박사님, 폴란드의 대통령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폴란드의 군사 무기들이 가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보시면서 한국산 K2 전차 100대 200 더 사고 싶다,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 총리들, 국방부 장관들 지금 봐라, 한국 무기들 지금 더 사야 된다, 우리. 총 1000대를 사겠대요. 1000대요. 100대 200대도 아니고. 1000대를 사야 된다고 연설했어요. 군사 퍼레이드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조 원 규모예요. 그러면은 지금 폴란드 수출했던 금액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폴란드가 재무장 하는 5% 국방비를 써야 네. 한다고 말했고 이미 4.7% 쓰고 있고, 지금 3년 동안 우리 FA-20 경공국기도 있지만 기갑 전력만 보면 지금 사간 게 K2PL 탱크 네. 전차, MBT 주력 전차, 호마라 천무, 다연장 로켓, K9이거든요. 지금 인도된 것만 K2PL이 133대, 천무하고 K9 합쳐서 300대, 3년 동안 433대의 기갑 전력을 갖고, 이거 세계 역사 없는 일이에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요, 지금? 글쎄요, 왜 이렇게 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폴란드가 왜 저렇게 겁을 먹냐면,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우크라이나잖아요. 여기 폴란드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폴란드로 들어오죠. 폴란드가 1918년 독립해요. 그 이전에 이제 오스만, 러시아 그 압제에 의해서, 그러다가 독립한 이후 21년까지 소비에트 볼시비키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1939년에 독소 조약에 의해서, 불가침 조약에 의해서 폴란드를 둘이 나눠 먹잖아요. 양분하잖아요.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카틴 숲의 학살이라고, 폴란드계열 군인 장교회다 한 15,000명, 그 다음에 지식인 전문가 6, 7,000명, 한 22,000명 내외를 스탈린이 학살합니다. 카틴 숲의 학살이라고 그래요. 왜냐, 카틴 숲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죽이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혔는데 장교잖아요. 똑똑하고 막 능력 있는 사람 다 이 없애버리죠. 사람들을 풀어주면 폴란드가 재무장하잖아요.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걸 지배해야 될 땅으로 보거든요.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쪽 지역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일단 러시아, 독일한테 땅을 뺏겨 반씩. 카틴 숲의 학살, 러시아가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소련 시절에는 다 부인하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는데 그것도 다 진실을 가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배상 이런 것도 일절 응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그 카틴 숲에 항상 추모제 때 폴란드의 지휘부들이 출동하거든요. 폴란드 대통령과 강요를 태운 비행기가 그 카틴숲 학살 기념식에 갔다가 추락해 다 죽었어요. 그런 비행기 사고로. 폴란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냥 러시아 하면은 극단적인 혐오, 자기들이 짓밟혔던 바르샤바 봉기부터 소련 시절에 얼마나 많은 소련으로부터 피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순간 폴란드는 어떻게 돼요? 다음은 나다. 다음 우리다. 지금은 굶어 죽더라도 무기는 산다가 지금 정서예요. 정서예요.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앙숙이에요. 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폴란드계하고 항상 충돌했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수탈했고, 이 역사가 있잖아요.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계를 학살하고 막 그랬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극우주의자들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한 그 기념탑 같은 것들이 거기서 제막식도 열리고 그랬어요. 폴란드에서. 근데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잖아요. 러시아는 더 싫으니까. 뚫리면 죽으니까. 폴란드가 여기서 왜 그렇게 기갑에 목을 매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였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값싼 드론에 맞아요. 기갑 탱크들이 부서지잖아요. 그것만 봐서 그렇지 유럽의 평원에서는 기갑 장비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이번에 180대 K2PL 거의 9조에 가까운 걸 폴란드가 왜 사가요? 쓸모없으면. 그렇죠. 전쟁을 옆에서 봤는데 필요하니까 사가겠죠. 당연하죠. 필요하니까. 그냥 무모한
교리상의 일단 실패로 지금 당하는 것만 FPV 1인칭 시점에 드론이니까 성공한 것만 보잖아요. 드론이 실패한 건 안 보여주잖아요. 격수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갑 전력에 목을 매는 거예요. 유럽 평원에서는 탱크, 장갑차, 야포, 다연장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1000대까지 K2PL을 살려고 무려 30조까지 지금 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지금 나섰느냐.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챌린저거든요. 네. 200대 조금 넘어요. 한국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독일의 레오파드거든요. 300대 조금 넘어요. 두 강대국 치고는 좀 적은 것 프랑스가 같아요. 르클레르거든요. 요거 400대 좀 넘어요.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되죠. 네. 이태리는 아리에떼라는 전차인데 200대 숫자상은 200대거든요. 근데 실제 쓸 수 있는 거 5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금 다 개수 중이에요. 그러니 폴란드 입장에서 지금 나토를 믿을 수 있어요?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사실상 도와주는 없는 거예요. 나토가 왜 미국이 들이민 3.5% 플러스 1.5%의 군사비 올려. 군사 올려라는 걸 받아들였겠냐고요. 지들이 봐도 한심하거든.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런 기갑 탱크가 11,000대가 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소름 돋는 거죠. 그게 밀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11,000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물론 우리 다 긁어모.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건 다 주력 전차, MBT는 예. 다 최신 3세대 전차예요. 러시아 건 뭐 2세대도 있고 뭐 구닥다리도 옛날 있고 것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양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왜 폴란드가 1000대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되죠? 충분하네요. 충분하죠. 우리가 몇 대인지 알아요? 우리가 2,300대 내요. 와, 꼭 한국이 2,300대인데 지금 영국이 200대인 거예요. 섬나라잖아요. 탱크 쓸 일이 없잖아. 아니, 프랑스도 400대라면서요. 전쟁할 일이 없잖아. 한심하구나. 그러니까 탈냉전 끝나고 나서 그냥 전쟁이 있겠니? 탱자 군수산업 줄이고 아, 먹고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유럽이 눈을 번쩍 뜬 거 아니야. 이게 뭐지? 폴란드로서는 무지막지한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나토가 1.5%는 간접비, 3.5%는 직접비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까지? 2035년까지. 트럼프 임기는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까지는 안 쓰죠. 트럼프 임기 끝나면. 그러나 독일 한심하잖아요. 탱크 200대, 300대, 뭐 400대, 우리는 2300대. 우리도 2300대가 다 3세대, 3.5세대는 아니에요. 구닥다리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유럽의 찬스. 지금 3년 동안 433대의 기갑지 장비를 K2PL, 전차, K9, 자주프로, 천무, 호마를 다른 나라랑 계약하면 아마 10년 걸렸을 거예요. 10년 더 걸렸을지 몰라요. 이거를 지금 전달을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장. K2PL로 폴란드는 계속 살 거예요. 네. 세계 최첨단 3.5세대니까 K2PL 사는데 다른 거 왜 사요? 그렇죠. 레오파드 같은 경우 가격은 훨씬 비싼데 고장도 잘 나고 실제로 써보니까 K9이 가격은 상당히 싸고 신뢰성은 매우 높고 품질은 세계 최고인 PZH-2000 독일 거 팔라딘 이런 것보다 같거나 동등하거나 우세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K방사는 이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날개를 달 거다. 언제까지? 유럽이 재생산 체제를 갖출 때까지. 라인 메탈이라든지 레오나르도라든지 다소라든지 BA 시스템즈라든지 얘네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다. 나쁜 쪽은 뭐냐? 나토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자주 국방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안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 왜 사줘요? 미국이 저렇게 등치는데 미국 것도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K 방산이 날개를 달 거다. 만일에 이 친구들이 방산 공급망을 유럽에서 재건한다면 유럽의 기술력은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 공급망을 재건한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K 방산은 기회가라기보다는 이제 위기가 오겠죠. 걔네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희망사항을 보면 지금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지 유럽에서 했던 A300이라든지 유럽은 주로 다국적, 이 프리킨트 다국적 프로젝트가 많아요. 함도, 전함도. 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깨지고 막 부품 공급에도 이 나라에서 이거 만들어 저 나라 이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율 체계가 이거를 완성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 다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르니까. 다자 방산체계 구축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지 마라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방산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왜냐? 전쟁의 뉴노멀이잖아요. 캄보디아, 태국 주고받아. 캄보디아 태국에서도 KGGB 맞아요. 한국 GPS도 폭탄, 활강 폭탄 쓰였잖아요. 그거 쓴 것도 지금 우리 태국이 FA-50 사갔거든요. 네. FA-50 썼는지 F-16 썼는지 불분명한데 어쨌든 인도 파키스탄도 인도도 K9 쓰잖아요. 그쵸. 자주포.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계속 우리 무기 달라고 목매했었잖아요. 우리 살상 무기 제공 금지 원칙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유럽 그렇게 보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평화협정 체결했지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민족 감정이 들끓어요. 그래서 터졌으니까.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탄탄탄 있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은 전쟁도 했어요. 소규모 전쟁도, 네. 접경전. 여기도 다 다섯 나라가 모두 국경 분쟁에. 그러니까 K방사는 전쟁의 느느말 시대에 K방사는 사실 죽음의 상의는 박수 받을지는 못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실리로 본다고 K방사는 상당한 호기를 맞았다. 이게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폴란드 너네 한국 무기 사지 말아라라고 막 유럽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폴란드 쪽 국방 관련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 못 믿겠다. 특히 독일 나는 절대 못 믿겠다. 프랑스 못 믿겠다. 한국하고 그냥 무기만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무기 생산 시스템을 폴란드에 갖춰서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제 합작 형태로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동유럽 방산 시장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폴란드가 기본적인 공업 생산력은 있거든요. 소련 네, 시절에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폴란드는 1918년 2년에 백수십 년간 열강대에서 분할 통치됐었고 독립 이후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침공, 그다음에 1939년 독소 분할은 영토 분할, 카튼숲의 학살, 지식인과 장교들이 무려 22,000명이 학살당했다면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폴란드의 미래 때문에 죽인 거예요. 폴란드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도 못 믿죠.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어요. 유대인 다 가스실로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다니까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폴란드는 앙숙이 사실은 감정이. 폴란드는 우리가 일본 생각하는 것보다 독일을 일본 생각하는 게 10배쯤 나쁘게 생각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유태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쵸. 그 그다음에 땅도 뺏어갖고. 러시아는요. 카틴스베 학살의 기억이 있고 소련 시절의 압제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믿을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지.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열강대를 기억. 네. 한때 제국이었으나. 거기다가 저 마크롱 프랑스가 그 약속 어기는 거 잘 알죠. 뭐 말만 하지 우리 뭐. 떼제베 때 외교장관 직지신경 네. 같은 거 다 돌려준다고 그래놓고 그것도 나중에 뒤통수 때리고 무기 여러 가지 약속들 하면은 항상 프랑스는 약속을 어겨요. 유럽에서 무기 생산해서 배치하는 데는 정말 속 터져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되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폴란드는 지금 급한데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430대가 넘는 기갑 장비를 신속하게 1년도 안 돼서 배달하잖아요. 입이 찢어지죠. 거기다 가격은 훨씬 싸거든요. 그쵸. 그리고 챌린저, 레오파드, 그다음에 르클레르크, 아리에테 이거보다 K2PL이 좋거든. 훨씬 좋거든요. 앞섰거든. 네. 3.5세대거든. 그러니까는 폴란드 입장에서 유럽 걸 왜 사요? 근데 폴란드 옆에 뭐 루마니아나 뭐 슬로베키아 뭐 헝가리 그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 너네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사야겠다면서 이렇게 약간 서유럽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쪽도 지금 우리 거에 관심이 있어요. 로마니아 네. 같은 경우. 노르웨이까지 사갔잖아요. K9.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팔리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생태계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K9이 차지하거든요. 가격은 싸고 품질은 성능은 비슷하거나 동등하고 아니면 약간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속한 납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납기가 이루어져요.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조선업 부활 얘기하면서 자기네 구축함 만드는데 7년 걸리는데 중국은 5, 6년 걸리는데 한국은 2년 걸려 그랬거든. 대단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급한데 당장 저 언제 연합체 만들고 언제 주문 발주하고 지네들도 지금 뭘 프랑스 사가요? 지들도 400대밖에 안 되는데. 생산을 해도 자기들 거 프랑스는 자기 거부터 채우고 수출할 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산 능력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갑자기 키우면 나중에 그 설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라는 건 한국이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해야 됐었잖아요. 53년 7월 27일 이후로. 그러니까 대규모의 군수 생산 보급 그다음에 R&D 개발, 끊임없는 자주국방의 자립화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방산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요. 없는 생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쉽게 말해볼게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상선 조선 54%가 중국이고 우리가 28%거든요. 네. 일본이 11%고 미국은 0.1%예요. 근데 군함은 특수선박이니까 미국 안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일반 선박 생태계,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군함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럼 그 조선업 생태계, 이 군함 생태계 만드는데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방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소한 수년, 정상화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온 거고 와서 지금 발전한 거고 단기간에 대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가 왜 유럽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죠. 돈이 없으니까 야, 내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무기 사가. 이러면 혹하겠지만 폴란드처럼 저렇게 정말로 긴급한 나라들은 우리 걸 사갈 수밖에 없죠. 박사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눈을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주국방과 함께 K방산의 좋든 싫든 호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9번째 시간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지난번에 김민석 전쟁연구소 8화가 방송에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KF21에 대해서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제발 좀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짜증난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맨날 김민석 기자님 인도네시아를 그래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댓글이 많은데 오늘 그래서 동남아 수출 특집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KF21 좀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좀 대신할 만한 국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KF21 안 사고 뭐 관계 끊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산 것은 사실인데 인도네시아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4종의 전투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 칸,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K, F-15EX, 한국의 KF-21이고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 이렇게 배치될 공군기지, 그 다음에 튀르키예 칸이 배치될 공군기지 이런 걸 다 지들은 알아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솔직히 걱정이 되고, 제가 인도네시아 요구에 대해서 너무 시드 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항상 기분 좋은 소식 들으려고 하는데 얘는 또 나쁜 놈들 시드 치고 말이야. 이게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근데 계속 하는 이유 어떤 게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뒤통수 치는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 우리나라 무기를 꾸준히 쌓여 협력 관계는 사실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카이가 지금 KF-21 수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랑 좀 분쟁을 하는 와중에 LIG 넥슨은 또 인도네시아랑 대규모 방산 협력을 하는 게 이번에 알려졌어요. 인도 디펜스라고 하는 방위산업 전시대에서 인도의 국영 방산업체랑 MOU를 맺었는데 무기체계 생산 판매 협력에 대한 MOU라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니까 홍상어 대잠 미사일 70mm 비공 유도 로켓, 130mm 유도 로켓 여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 이미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기체계가 뭔지 봤는데 첫 번째로 말할 것은 홍상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어뢰 로켓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쓰고 있는 독자 개발한 대잠 미사일, 잠수함을 잡는 미사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로켓처럼 발사되다가 이제 바다에 풍덩 빠지면 그때 어뢰가 작동하면서 잠수함을 잡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최초 수출이 인도네시아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현지 생산해서 인도네시아 말로는 자기네들이 동남아에 세이즈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30mm, 70mm 유도 로켓 같은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서북도서를 지키는 무기인데 원래는 북한의 고속정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부양정 이런 애들이 갑자기 침략을 해왔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최근에는 미국 진출 푸시티 사업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미국의 무인 수상함에 로켓을 장착해서 테스트한 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것도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을 하고 구매를 하겠다. 왜 그렇게 이런 무기들을 많이 사냐 이걸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기본적으로 섬이 많은 나라고 해안 방어 무기 채굴을 찾다가 한국제가 정말 괜찮다, 생산 공장을 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자신들도 이제 구매를 하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가 또 기밀을 유출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떤 것이냐, 니네들은 튀르키예 드론도 사고 비행기도 사는데 무슨 경쟁이냐 했는데 이 말이 되는 게 약간 있어요. 대한민국도 1990년대 2000년대는 미국산 무기, 유럽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가 국산화를 하면서 그들과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았고 대표적인 게 KF-21이라든가 F-50 같은 전투기 미사일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시장에서의 그 방산 시장 수요가 있거든요. 이슬람 방산에서 튀르키예랑 경쟁을 하겠다. 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의 돕는 느낌으로 튀르키예와 경쟁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방위사업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무기 K9 자주포 같은 것도 샀는데 점점 자신들 무기를 팔건 한국 무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세이즈를 하는 거니까 그걸 막는 방향이 무엇이냐? 적의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로켓 개발 같은 경우에는 타식밀리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원래 유럽 회사들이랑 인도네시아가 같이 협력해서 로켓을 만드는 유도 부분이 있고 그 추진체가 있는데 추진체 공장이 있었던 데에다가 대규모 한국산 무기 공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들 보면은 방산 수출을 할 때에서 인도네시아만 동남아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동남아 자체가 대한민국 K방산 열풍의 사실은 두 번째 수혜자, 첫 번째는 사실 유럽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중동이고, 동남아 수출도 지금 잘 되거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더 커질 것 같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K9 자주포 베트남 수출이 되는 것이 지금 공개가 되었죠. 20대에 3,500억, 그래서 한 개 대대 분량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북한권 국가 최초의 K9 자주포 판매 실적이다. 이런 걸로 해서 의미가 상반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에 원래 잘 팔고 있었던 K9 자주포 너무 잘 팔리니까 지금 시장 주문이 50%가 넘거든요. 신규 시장을 뚫어야지 더 그 수주 매출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을 동남아시아에서 찾았다. 베트남에서. 여기서 또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베트남 여행을 가보신 거나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네, 베트남 저는 못 가봤는데 주변에서 많이 가보시죠? 네, 주변은 갔어요. 뭐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그 총서기장이 국빈 방문 오시기도 했는데 이게 참 미묘해요.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 제일 큰 해외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관광으로는 경기도 다낭시 우리가 다낭에 여행 가도 우리가 관광도 많이 가고 인적 교류도 활발한데 지금 베트남이 옛날에 북베트남 공산주의 베트남이 통일을 한 거잖아요. 베트남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북한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이 몰래 와가지고 베트남 전투기를 몰아주고 베트남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 그럼 북한 좋아하는 나라한테 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해주냐 북한의 무기 정보와 같은 게 빼내는 게 아니냐 베트남에 북한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사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보니까 미사일을 판매한 증거나 기록은 전혀 없고 이집트가 사실 K9 자주포를 우리나라한테 샀는데 거기가 사실 북한한테 미사일을 판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 그래요? 이집트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북한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AK 소총 아시죠? 그런 네. 것들만 그 전쟁 날 때 좀 수입하고 그 이후로는 예우는 해주는데 실제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 플러스 북한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베트남 사실 가상적국이 어디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쵸.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도 치른 적이 있어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북한을 예우해 줄 수밖에 있지만 군사기술 같은 걸 북한한테 넘겨주거나 그러지 못한다. 왜냐? 그렇게 되면 자기 적국이 중국한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중국 포위 전략을 일부러 베트남을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미국 같은데 요새 좀 트럼프 행정과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신들을 적한테 뭔가 주거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하면 아 미국이 뭘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막 항의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기우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베트남에 지금 수입을 하기 직전인 무기체계들 두 개 있습니다. C-130J 수송기랑 F-16 전투기. 미국이 베트남에 지금 무기 수출하려고 막 준비 중이고 거의 성사 직전이에요.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니까 사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그냥 자기 혼자 장사를 하고 싶어서 막 무조건적으로 팔고 이런 애니메이션 악당 같은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 정부랑 협의를 할 때 이런 군사 국제 외교적인 고려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 앞으로도 우리 방산 수출이나 이런 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협력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과거를 챙기다 보면 사실 적대 국가들을 옛날에 적이었지만 지금은 친해지거나 적대 국가를 바꾸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공장이 하나 있는데 베트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트 엔진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제트 엔진 부품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베트남과의 그 윈윈 관계 우리 삼성전자 공장도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된 거니까 뭐 어디에 수출될 때 왜 이런 나라에 수출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수출이 안 되는 거 걱정하는 분도 있고 수출이 안 돼야 되는 나라 수출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가 외교부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원래 우리 방산을 좋아했던 나라들 추가로 더 사는 나라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다가 C-130 수송기 F-16 전투기를 팔기 직전이다. 이거 거의 계약 확실시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이제 수출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미국, 베트남이 다 공조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니까 너네 그거 팔 거야 우리는 요거 팔게 서로 그래 그렇게 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다 이런 게 다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사실 이제 요즘 트럼프에서 국제정치 이야기하면 타코라고 하면서 이제 와 중국랑 싸울 생각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국 포위망을 만드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의지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동맹국가의 동맹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 트럼프가 동맹국만 때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마음적으로 이해가 하는데 이게 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이라든가 협조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저희 또 인도네시아 싫어하시는 분들이 KF-21 관련해서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 말고 좀 우리가 K방산 무기나 베트남처럼 KF-21 같은 전투기 팔 수 있는 나라 없냐 인도네시아도 좀 그래야 좀 긴장하고 우리한테 잘 협조적이지 않겠냐 하시는데 태국에서 KGGB
실전 사용 이후에 좀 동남아에서 수출 가능한 국가가 좀 생겼나요? 일단 태국 자체가 지금 전쟁에서 KGGB를 쓰고 대단히 만족했기 때문에 추가 수출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수출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엠바고를 거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태국 수출에 대해서 제작사라든가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태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동남아의 그 약간 대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평화를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했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네막내 우리가 이런 무기를 샀으니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용히 넘어갈까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태국이 그렇다 해서 무기를 안 살 것이냐 절대 아니고 KGGB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기 내에 추가 수출이 진행될 것이다. KGGB가 장점이 뭐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생긴 땜빵 무기 체계인데 잘 된 겁니다. 지금 KGGB를 운영할 수 있는 무기들 중에서 F4 전투기, F5 전투기가 있어요. 엄청 오래된 전투기, 아무리 오래된 비행기, 미국제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막 소련 비행기 뭐 이런 것들도 KGGB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구형 전투기나 구형 비행기가 많은 이런 동남아 국가의 추가 수출 이런 것도 아마 기대가 되고 이 상황에 연관된 그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카이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나왔는데 필리핀에 12대의 FA-50을 판매한 카이가 지금 현재 FA-50 전투기를 12대를 추가로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FA-50 이걸 샀을 때 많이 걱정을 하고 필리핀 매니아들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거든요. 그런 데서 한탄을 많이 했어요. F-16을 사고 싶었는데 새끼 F-16을 샀다. 난 진짜 F-16을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떼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나타 사야 되는데 저 아반떼 갖고 왔다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슬람 반군과의 전투에서도 실전에 배치를 하고 가용성이 좋다. 필요할 때 잘 출격해주도록 정비가 잘 할 수 있고 가동률이 좋다. 이러니까 FA-50에 대해서 추가 구매에 대한 욕구가 나왔는데 또 이게 뭐가 잘 된다면 FA-50M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대한 FA-50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판매했어요. 신형 A4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장비, 신형 무기들을 좀 통합을 많이 한 개량형을 내놓는데 말레이시아가 사니까 필리핀이 이 업그레이드 된 거에 또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쓴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래서 12대를 이번에 추가 구입했다. FA-50 개량형 12대를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때는 폴란드와의 공동구매를 말레이시아가 추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A-50 사고 싶은데 누가 개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폴란드가 딱 나오니까 폴란드 버전이랑 똑같이 맞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개량형 FA-50에 주문이 났는데 말레이시아도 12대만 주문했기 때문에 추가 구매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이 나라가 또 어떤 나라라면 전투기 백화점을 차렸다가 고생한 나라입니다. 영국제, 미국제, 러시아제 전투기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정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어떻게 보여줬냐 FA-50을 사니까 이가 정비가 또 잘 되고 필요할 때 잘 출격이 되더라. 요걸 봤으니까 FA-50에 대한 추가 구매가 기대된다. 이 나라들이 또 KGGB를 실전 사용해서 봤으니까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폭격 임무에 지금도 실제 쓰고 있거든요. KGGB 수출도 FA-50과 같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KF-21 10년 전에 개발할 때는 국내에서도 돈 막 예산 문제도 있고 어려워서 인도네시아에 손을 잡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K9 자주포, FA-50, T-50 이런 전투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KF-21의 동남아시아 수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한테 너무 이렇게 끌려갈 필요 없다. 우리 입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닌가요?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도네시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뽑아먹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우리 경쟁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경쟁자들은 야 니네들 돈 안 주니까 우리가 무기를 공급 안 해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라팔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은행이 인도네시아한테 대금을 대출을 해줘요. 전에 인도네시아의 은행에서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수출인가요, 그게?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은행에 그 대출금을 갚으면 그게 수출이 되는 거죠. 그 분할로 갚으니까 어쨌든. 네. 대신에 요것도 함정이 있는 게 이때 프랑스가 어떻게 하냐면 신용등급 아시죠? 아무래도 금융 같은 거 하신 분들 흔하게 들었을 건데 프랑스제 무기를 사는 국가들은 프랑스 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이라든가 지급 권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신용등급이 나빠도 프랑스제 무기를 사면 이율의 혜택을 주고 너네들은 신용불량자가 이제부터 아닌겨. 원래는
야 너네는 신용이 안 좋으니까 나라가 형편없어서 이자 한 10% 받아야 되는데 우리 무기 사니까 그냥 2%를 해줄게 막 이런 거예요. 무기 대금은 2% 그런 걸로 해주는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프랑스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프랑스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는 자기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특히 미국의 좀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미국보다 국력이 약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미국보다 훨씬 작은데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평소에 이런 국제정치적으로 자신들 영향력을 크기 위한 행위. 무기 판매가 단순히 돈을 받고 무기를 파는 걸 넘어서는 안보 협력이자 나중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해줄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이 중요한 거고,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아직 지금 능력에 따른 이자율이라든가 신용등급을 방산 수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봐달라 이야기를 해서 심사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한국이 K방산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 무기나 뭐 미국 무기 있었잖아요. 러시아 무기라든가. 어떤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능력, 안정적 공급 능력, 적절한 가용성,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안정적 공급 능력이 뭐냐?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이 가능하다. 우리보다 수출이 잘 되는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탱크 수출 같은 걸 할 때도 기본적으로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1년 생산량 50대가 안 되는 때가 있었고, 우리 K2 전차는 1년에 150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차 지금 생산을 안 해요. 중고 전차를 재생시켜가지고 미국이 쓴 거를 재생시켜서 파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생산 능력,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고, 앞으로는 이 그 탱크 자주포를 넘어서서 군함도 우리 생산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기에 결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정적 공급 능력의 또 다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외 수출이라든가 공장 같은 걸 좀 지어요. 지을 때 아니 그러면 그 나라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산 공장 지어지면 우리나라 일감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 공장을 현재 짓는다는 거는 부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우리 K방산 조립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그 나라에 수출된 다음에 조립돼서 이제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다, 제일 중요한 보급 문제에서 만약에 창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K9 부품이나 이런 걸 받아올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한 나라들, 거기에 우리가 정비도 도와주고 현지 공장도 세워준 나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적절한 가용성이라고 한 건 쉽게 말해가지고 필요할 때 작동이 된다.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우리가 20대를 샀는데 뭐 두세 대밖에 지금 당장 투입 못하면 그거는 쓸모없는 무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필리핀이라든가 K방산 무기들을 실전 운용한 나라들이 증명을 해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호들갑을 떤다고 할 정도로 잘 케어를 해줘요. 폴란드에서 FA-50 GF라는 거를 수입해서 갔는데 폴란드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FA-50이 다 비행을 못하고 땅에서 놀고 있다.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이나 아니면 미국산 업체가 FA-50에 공급해줘야 되는 부품인데, 걔들의 그 생산 능력이 딸려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한테 따져야 되는 걸 한국한테 뭐라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미국한테 가라고 손 놓고 있냐?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달려가가지고 야 폴란드에 니들이 무기를 줘야지 우리가 욕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공급해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한 나라들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그렇게까지 안 해주나요? 해주는 나라가 있고 아예 안 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해줘도 돈을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새 걸로 바꿔라. 그러게 우리 거 다 우리 걸로 사지 그랬으면서 팔아먹으려고. 미국이 사실 그런 걸 많이 한다. 미국이 개량을 많이 만들면서 우리가 10년 전에 샀는데 그 부품이 떨어져서, 야 미국은 이미 그 부품을 안 써 개량을 했는데 니들도 돈 써서 개량해, 도움이 되는 거죠. 개량하면 부품 공급이 되지만 또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F-16 같은 전투기도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데 이게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의 특성, 요거를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비동맹 국가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다른 분들이 뭐 인도 이야기나 이런 거 하실 때 인도는 뭐 어디 붙었다 저디 붙었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국경. 사실 대한민국은 휴전선 때문에 섬나라처럼 있으니까 국경에서 사람이 오고 간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동맹을 맺는다는 국가가 사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은 이 나라랑 저랑
나라랑 둘 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말이 사이좋게 지내자지 양쪽 편을 다 들겠다. 박쥐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펴는 절대 다수 대부분이고 동남아가 특히 그래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비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구소련과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울 때 우리는 끼지 마라. 싸움에 끼기 싫은 애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항상 그 정치적 균형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최근에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 무기가 동남아 시장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증거가 태국 같은 경우에 원래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가 최근에 중국산 잠수함과 호위함 탱크 같은 걸 좀 구매했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편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냐 태국 미국 동맹을 깨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양쪽 편을 다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동남아 국가들의 특성이 다 그런 건데 그 점에서 한국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유리하다. 왜냐? 중국제나 러시아제 무기보다 미국제 성능이 더 뛰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미국에 계속 끌려다니는 건 싫은 나라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나라. 한국이 뭐 동남아 국가들한테 야 너 언니펄을 해라. 전쟁 났을 때 우리가 도와줘 파병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정도로 우리가 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영토 분쟁도 있다. 영토 분쟁이라 싸울 일이 없는데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방산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UAE의 국방차관님께서 이용수 참모총장님이시죠? 함께 KF-21 우정 비행하시고 중동에서 사는 거 맞냐? 맨날 그냥 MOU 이런 거 그냥 맺었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시고 뭐 어떤 활동 내역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번 공군 공중전 센터 KF-21이나 전투기를 구매할 때 최종 책임자 이 전투기가 우리 아랍에미레이트가 사기 좋은가 이런 결정권자가 KF-21에 탑승을 했고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중장님들이 방문해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많이 물어봤다 해요.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언제 공급이 가능하냐 어떻게 개량이 가능하냐 KF-21이 F-35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중국산 전투기 위해서 잘 만들 수 있냐고 자신이 있는가 요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정말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건 맞으나 신중하다. 왜 신중하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아주 친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너지 자원을 많이 수입해가요. 이란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이란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작정 적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적대를 하면 중국이 이란한테 무기나든가 기술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줄 걸 걱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는 F-35 전투기 사실상 지금 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고 지난 5월달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12일간의 전쟁에서 F-35 전투기가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활약을 잘했거든요. 사실은 F-35를 갖고 싶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제를 찾는 상황이 있는데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KF-21이 아주 중요한 후보군 중 하나이고 직접 확인한 것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전통적으로 무기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구매한 그 비행기 중에서 잘 나가는 비행기 혹은 추가 수출되는 게 많았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다. F-16이 사실 거의 40년 이상 연속으로 팠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 판매량이 좀 지지부진했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F-16 블록 60이라는 비행기를 구매하면서 더 잘 팔리게 됐어요. F-16 블록 60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한테 야 우리 이렇게 사양을 맞춰줘 업그레이드 해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버전 업그레이드한 버전 그대로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폴란드 이런 데 수출이 된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무기를 선택하는 거는 얘들은 무기를 잘 사는 나라다 인정이 널리 알려져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심사할 때 굉장히 실전 테스트 혹은 진짜 자기가 몰아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온 것이고 정확한 세부 내용은 기밀이지만 아마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문해서 비행을 하거나 관찰을 할 것으로 생각해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계속 시승 그만하고 빨리 계약해 한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개인 의견인데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는 다른 경쟁 기종들을 다 시승해보고 결정을 할 것이지만 그때 그 시점이 어떻게 되든 제일 시승을 많이 해보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전투기는 그 후보가 누가 됐든 KF-21일 것이다. 그래서 KF-21 수출 가능성이 높다. 우리만큼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몰아보세요 많이 해준 나라가 앞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KF-21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그 KF-21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뭐 지대공 미사일인 천군 같은 것도 이미 수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는 UAE보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더 먼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래 KF21의 개량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KF21 SA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SA라는 버전을 제가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SA가 대체 뭐예요 하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중동 수출 모델입니다. 근데 국가는 못 밝힙니다. SA 버전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UAE랑 반대로 엄청 조심스럽게 무기를 사는 나라다. 잘 알려지지 않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장군님이 와서 타고 시승식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조용하게 가십니다. 약간의 비밀주의가 있어요. 그 사우디는 아랍에미레이트랑 전혀 다른 무기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옆 나라니까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우디는 필 받으면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공개를 하되 언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깊게 고민을 합니다. 초기에 사우디 수출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은 미래 발전형 KF21이 NACS라고 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복합적인 시스템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비행기만 달랑 사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는데 드론도 있고 지상에 레이더도 있고 통신시설도 있고 인공위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특히 인공위성이 중요합니다. KF21EX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무인기 세대가 온다 할 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무인기보다 위성이 중요합니다. 위성 데이터 링크가 없으면 무인기랑 무인기 혹은 사람이 타는 유인기랑 무인기가 통신을 할 때 일정 수준 지나가면 통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전파가 닿지 않습니다. 위성이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위치가 어떻게든 자유롭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세대 위성 통신, 군 위성 통신까지 다 한국한테 세트로 맡겨버리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카이는 위성도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육지 위성 통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KF21가 인공위성까지 패키지로 아예 수출한 내용도 있었다가 지금은 그거가 되려면 이제 2030년대 이후 뭐 지금부터 5, 6년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다. KF21 그러니까 블록2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부터 혹시 살 수 있냐 이런 제안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KF11 중동 수출이 지금 유력하지만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력한 거를 정말 높은 관심에서 확정적으로 우리 KF11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쟁 기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이벌 국가들도. 그들하고 KF11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튀르키예 칸이 사실 중동 판매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튀르키예 언론이라든가 미리터리 매니아 취재해보면 튀르키예 칸은 이슬람 파이터다. 이슬람 국가가 만든 무기를 이슬람 국가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제일 처음 공략하려고 한 대상이 파키스탄이었는데 파키스탄이 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계약된 게 무엇이냐? 인도네시아한테 칸 전투기를 계약 구매를 했다. 왜냐면 원래 팔라고 했던 고객이 안 산다고 손절을 쳐버렸기 때문에 요는 어려움인데 요렇게 된 거는 사실 칸이 지금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칸은 KF21보다 성능도 좋고 크기도 크고 KF21은 유럽산이라든가 미국제 무장을 쓰는데 무기도 다 튀르키예산을 쓴다고 광고를 하고 뭐 F22보다 좋다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튀르키예에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요런 식으로 뭔가 사양이 높아지는데 사실 튀르키예는 T-50 수준의 전투기도 이제 막 만드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T-50을 첫 비행시키고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KF-21을 비행을 했는데 튀르키예는 이제 T-50 수준의 비행기를 만들면서 카이의 탄도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카이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칸이 날아다니는 영상 같은 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실제로 전체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KF-21이 지금 시제기가 날아가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프로토타입이라고 영어는 번역하지만 안에 들어간 장비 내용과 질이 튀르키예 칸이랑 천지 차이예요. KF-21 보라면은 실제 양산 버전이랑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앞으로 우리 KF-21 시제기랑 비슷한 수준의 실제로 전투가 가능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게 가능한 시제기가 나와야지 우리 KF-21의 공군 장성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셔가지고 탄 것처럼 그렇게 시승 행사를 하든가 실제로 보여준다 하는데 아직 그게 멀어서 그들이 말을 하고 허세를 부는 것 비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경쟁을 할 게 있죠. 그럼 KF-21 유리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 앞으로 종합적으로 KF-21이 중동 국가의 수출이 그래서 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몇 가지 지금 현재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있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동 국가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이미 수출했습니다. 기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천무다연장 로켓이랑 그 다음에 천궁
천공 대공 미사일입니다. 천무는 적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 천공은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두 개 다 KF-21과 잘 연계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한국산 무기니까 우리가 잘 연결해서 키체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중동 국가한테 제안을 하면 됩니다. 키체인은 원래 어떤 것이냐면 죽음의 사슬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악마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전략을 할 때 어떤 것이냐, 북한이 공격 의도를 봐주면 제일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적을 선제 타격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상무기, 공중무기, 항공무기들을 다 엮어가지고 가장 빨리 대응이 가능한 수단들을 빠르게 선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KF-21이 만약에 정찰했는데 폭탄이 없다 이랬을 때는 천무 로켓을 발사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할 때 KF-21과 천공이 서로 구역을 나누거나 협동작전을 해가지고 대공 방어 작전을 펼치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연구 중이고 일부는 구현됐거든요. 중동은 이미 우리나라 지대지 로켓 가져가고 지대공 미사일 방어무기도 가져갔으니까, 야, 두 개 가져갔으니까 이게 KF-21까지 얹으면 공격과 방어 둘 다 KF-21이 한국산 무기체계랑 잘 통합돼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홍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어요. 막 통신시설이나 이런 거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될 게 있고, KF-21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제가 앞서 말한 경쟁자들 튀르키예 칸, 영국의 GCAP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시점 배치가 빠르기 때문에 무기를 더 많은 종류, 더 다양한 종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2035년이 되거나 아니면 30년대 이후에 칸이나 GCAP가 실제로 날라도 그때부터 비행기 무장에 대한 통합 작업이 시작돼야 됐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적어요. KF-21 같은 경우에는 내운형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대까지 계속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공대지 탄도미사일 ALBM이란 건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킨잘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비행기에 다는 이유는 지상에서 달 때보다 발사 위치에 대해서 원점을 적이 알기가 어려워서 기습 공격을 하기 쉽고,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로켓이 안 달리고 엔진이 달리는데 엄청나게 빠른 미사일이 있어요. 요거는 비쌉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탄도미사일은 구조가 단순하니까 다른 경쟁 미사일보다 속도는 빠른데 가격이 저렴해서 수출 수요가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게 수출이 좀 잘 될 것 같고, KF-21에 또 이제 앞으로 숙제가 뭐냐면, 중동 국가들이 고민하는 게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요격 미사일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한국한테 외주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KF-21이 소형 드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후티 반군에서 적 드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KF-21이 그거를 격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비쌉니다. 왜냐면 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하면 드론보다 미사일이 더 비싸요. 기관포로 격추를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관포로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맞추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드론이 느리고 제트기는 빠르기 때문에 속력을 줄이면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데서 위험하게 격추를 하는 거거든요. 드론 요격 미사일, 작고 싸고 많이 격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고, 미국의 F-16은 그래서 중동에서 작전을 하면서 얼마 전에 드론 요격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지금 입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로 해서 사우디 중동 국가가 요구하는 드론 방어 미사일 같은 거를 빨리 KF-21에 통합해야 될 것이다. 패키지가 수출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미 천무랑 천공을 수출했으니까 이게 KF-21과 연계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한국형 전자전기, 앞으로 미래 한국형 조기경보기 같은 거를 개발을 하면 KF-21이 같이 작전하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한국산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조기경보기는 사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뭐 2030년대 이후인데 전자전기 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시작될 건데, 한국형 전자전기랑 KF-21을 같이 팔아먹을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지금 인도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이중 두 배로 욕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재방송을 한번 해드리자면, 짧게 재방송을 해드리자면, 인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용했어요. 파키스탄은 프랑스에서 전자전기를 수입해가지고 인도 라팔 전투기에 대해 전자전을 수행했어요. 인도 사람 입장에서 이게 엄청 빡치는 일이죠. 열받죠. 예, 그런 거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고객님 사실 때 같이 사셔야 된다. 한국형 전자전기가 완성되면 KF-22가 동반 수출 같은 걸 해서 이제 전자전기랑 같이 KF-22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안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중동 국가의 중국의 J-35나 그 영국의 전투기 같은 거랑 전투기끼리 뭐 튀르키예 칸도 포함돼서 이렇게 붙으면은 카탈로그 스펙이 밀린다거나 혹은 뭐 선진국인 영국 같은 거 밀릴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천무나 천궁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자전기나 위성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다 한국산을 사면은 이게 군사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게 때문에 성공한 나라가 지금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린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중국산 데이터링크 미사일 전투기를 한 큐에 사왔기 때문에 조기 용국이 같은 경우에 스웨덴을 썼지만 이게 중국산 장비가 달려있어요. 연결이 잘 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샀는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돼가지고 옆에서 봤는데 그 전달도 잘 못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다. 요거를 잘 공략해서 하나 사지 말고 세트로 사세요. 패키지로 사세요. 요게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중동 수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에서 제발 좀 요걸 다뤄달라고 하시는 독자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한해협 영공을 지나갔는데 3일 동안 몰랐다. 한국이나 일본이 대공방어가 취약하다. 중국 전투기 우수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해당 내용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에 있는 일간지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건 뭐고 앞으로 되는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J-20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로 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거를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SCMP에서 보도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 중국 남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시마 해협을 건너가지고 길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J-20이 그 항속거리가 안 됩니다. 항속거리는 그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카탈로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왕복 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되려면 외부 연료 탱크라는 걸 달아야 돼요. 외부 연료 탱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료 탱크가 바깥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걸 달면 스텔스가 아닙니다. 탐지되기 쉬워요. 연료 탱크를 뗀 상태에서 그렇게 왔다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논리적 허점을 채우기 위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주장이 있는데, 공중급유기를 사용해가지고 외부 연료 탱크를 못 쓰니까 공중에서 계속 급유를 받으면서 작전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중급유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느냐? 잘 잡힙니다. 아주 크게 잡힙니다. 예. 공중급유기를 숨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륙하자마자 공중급유 한번 해주고 중국 땅에서 공중급유 하고, 왜냐하면 중국 땅을 벗어나면 다 탐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주 부족한 연료로 끝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정해진 코스만 쫙 밟고 이렇게 갔다가 올 때 다시 공중급유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의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중국 입장에서 돈이 남는 장사는 안 했는데 했다고 뻥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에 드는 비용이 일본과 한국 둘 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 입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고 나고 이게 이슈가 되면 기자들 중에서 중국 말을 믿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해달라면 안 했던 거를 안 했다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게 정보가 안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래서 허실실이라 해서 그냥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남는 장사고, 만약에 진짜로 했다고 하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증명을 하려면 녹화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중국 전투기나 이제 이런 폭격기들이 일본 영토에 침공해 이러면 일본이 다 확인을 해줘요. 사진 찍어서 얘가 어디에서 왔다, GPS 좌표 확인하면 이게 우리의 방공 10개월 구역이다. 그렇게 사실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추적해가지고 요격을 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깊숙한 영토까지 갈 수 있다. 서로가 이렇게 윈윈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냥 기사로 한 줄 냈다.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럼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한 것도 저는 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J-20의 항속거리가 짧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신형 스텔스기가 나왔습니다. J-36과 J-50인데 요거는 J-20도 커요. 어느 정도 크냐면 KF-21이랑 세워놓으면 거의 삼촌과 동생 정도의 크기 차이인데 그거보다 더 큽니다. J-36, J-20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실전 배치되면 말씀한 상황이 현실적이 될 가능성이 커서, 우리가 당장 뭐 중국 전투기에 영공이 뚫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텔스를 어떻게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요거에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어떤 방식이 있느냐, 저희가 KF-21 이야기도 하고 EX 이야기도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일단 A사 레이더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습니다. 알고리즘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흔히들 뭐 사람이 잘 못 챙기는 뭐 CT 촬영을 인공지능한테 머신러닝 시키면 암을 초기부터 알아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텔스기는 전파에 아주 작거나 짧게 나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건데,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레이더에 적용시키면 이거 너무 이상한데 하면서 사람보다 다 이상한 점을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일단 하나 있고, 멀티 스태틱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신기랑 송신기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통하기, 옛날 실전하기 같은 논리를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스텔스를 찾아내는 거. 휴대폰 전파나 TV 전파들이 이렇게 갈 때 비행기가 지나가면 잡음이 생겨요. 그걸 역이용해서 잡음이 생기면 그걸로 비행기가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전파가 많은데 전파가 어디 가려지면 이게 잡음이 생겨 찌직거리니까 그걸로 사용하는 기술, 아니면 양자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광자 기술을 이용한 레이더,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이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 사실은 몰라요.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검증이 가능하고, 외국에서 야 이거 되니까 알려달라고 해도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걔들이 팔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연구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연구자 하신 분들이 연구 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야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 하면 예산을 잘 안 줘요. 우리나라 연구개발 특성상 무조건 되는 것만 연구 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어서 미래 도전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필요한 걸 우리가 도전한다.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박사님들이랑 포스텍이나 다른 박사님들이 김민석 기자님 유튜브 가면 꼭 이야기해달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해줍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신 게, 스텔스기를 중국이 이미 실전 배치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잡는 기술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줘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유튜버들이 착각한 게, 미국은 막 스텔스기 무력화되면 망한다 이러는데, 사실 스텔스기를 제일 오래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서 스텔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미국이 제일 발달했는데, 그거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우리나라나 영국, 일본한테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스텔스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동맹국인 한국, 미국도 우리한테 안 가르쳐준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쟁 나면은 중국 스텔스기들을 미국이 잡으려면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기자님,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형 잠수함 HDF 6000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KDDX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HDF 6000이란 거는 현대중공업 프리기트 6000톤급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KDDX랑 크기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동 수출형 맞춤형 함정이기 때문에 좀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요 함정인데,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돼 있어서, 사우디가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이 방어할 수 있는 MD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발달된 함영과 스텔스 설계 이런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우디가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합니다. 군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승조원을 줄이는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설계가 많이 들어갔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더 발전된 그걸 가지고 있대. 또 사우디는 해외 태평양에 나가나 이럴 일이 없어요. 홍해라든가 아라비아에 여기서 주로 작전하기 때문에 장비에 실는데 많이 중점을 두고 편안하게 승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무인 잠수정이 운영 가능합니다. 무인 잠수정은 말 그대로 드론이 잠수를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로 적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기뢰가 문제예요. 기뢰를 탐지하고 아군한테 이제 이거는 피해 가라, 아니면 여기 기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수색을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무인 잠수정을 운영 가능하고, A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란의 프록시, 그러니까 괴뢰 국가라 할 수 있는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하도 많이 해요. 유전시설 폭격도 드론으로 하고, 배도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드론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게 이게 KDDX랑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전파를 사용해서 재밍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런 드론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특징들을 받아올 것이고, KDDX는 아마 요런 식의 좀 날렵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식으로는 안 갈 건데, 개량형 후속은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오션은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오션이 사우디 잠수함 사업에서 어떤 제품을 제안 중인지, 또 이게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사업의 하나오션은 장보고 3 배치 2라는 것을 지금 제안 중입니다.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SLBM 재래식 잠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냐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고 원자력 잠수함을 능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어차피 팔 수가 없습니다. 이란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고민 중인 게 항상 이란은 핵보유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핵시설에 대한 폭격도 했잖아요. 사우디는 이란이 핵공격하면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SLBM이 답이 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적이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해서 파괴시킬 수가 없고 보복을 할 때 아주 적절하다. 이게 사실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어. 한국도 이제 핵무기를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SLBM을 연구했는데 사우디가 이 상황에 딱 맞는 거죠. SLBM을 홍보를 하고 세계 유일의 연료전지 플러스 리튬 이온전지 잠수함으로 실전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원래 축전기가 납축전지에 있었어요. 이거는 3일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 전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빨대 같은 슈노켈이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다 레이더에 걸려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위험해지는데 요거를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2주에 한 번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발전이 된 게 이 224급 잠수함 이런 게 우리 소너리급 잠수함 같은 게 이게 들어가고 장보고 3는 여기다가 리튬이온 전지도 들어갑니다. 장보고 3 배치 2부터 시작되는 건데 리튬이온 전지는 일반 납축 전지보다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축전 용량이 많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그래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있고 일본 납축 전지보다 용량도 커요. 일본의 타이게이급이 지금 현재 세계 유일의 리튬 이온 전지 잠수함인데 이것만 있으면 단점이 뭐냐? 오래 길게 가지 못해요. 우리 장보고 3 배치 2는 리튬 이온 전지랑 연료 전지를 같이 쓰는 유일한 잠수함이다. 하이브리드 전지 잠수함이다. 우리 경쟁자가 프랑스의 그 재래식 바라쿠다 독일의 212 CD급이라고 있는데 두 개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랑 리튬이온 전지를 같이 쓰는 잠수함인 건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우리 장보고 3 배치 2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 경쟁자들은 아직 설계도만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진짜요? 네. 설계도만 파는 게 우리 KF-22도 지금 날아다니는데 아직도 팔려면 고생하는 것처럼 설계도만 있는 거 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보고 3 배치 2가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외교 관계 사우디가 어떻게 유럽과 좀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가 하나오션 이 제작사에 좀 문의를 해본 결과 장보고 3 배치 2의 사우디 잠수함 수출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승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확신은 못해요. 왜냐하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팔릴 수 있을 것이다 100% 장담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매일 그게 팔리기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 페이퍼 플랜이랑 경쟁을 하는 게 물론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란과 이스라엘 이렇게 12 전쟁을 했고 이란 핵시설은 트럼프가 파괴했다는데 사우디는 그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란은 다시 핵무기를 만들 것이고 어딘가에 또 농축우라는 같은 거를 미국과 이스라엘을 몰래 숨겨놓으면 핵미사일은 자기네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이렇게 수준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른 전력화가 필요한 우리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습니다. 천공2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판매가 되어서 수주 잔고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천궁2의 후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공 체계 사업 중에 중동 판매가 또 유력한 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퍼레이드에 보시는 게 천궁2 뒤에 있는 것이 엘셈이라고 하는 미사일로 이제 최근에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사드라고 부르는데 사드까지는 아니고 사드랑 패트리어트 사이에서 방어를 합니다. 대공 방어, 탄도탄 방어는 다층 방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껍질이 여러 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다르고 그럼 모든 고도를 다 담당하는 미사일은 현재 미국도 없습니다. 여러 개의 종류가 여러 개의 고도를 담당을 해가지고 한 번에 내려올 때 1차 요격, 2차 요격, 3차 요격을 하는데 우리 엘셈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요격 실패한 것에 대해서 2차 요격을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대공 공격 150km 이상의 떨어진 항공기를 공격하는 용도로 지금 개발이 완료됐는데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천궁2를 샀을 뿐만 아니라 사드도 있어요. 그런 무슨 말이냐 우리 엘셈이 들어오면 다층 방공망이 가능해서 사드가 요격에 실패한 것을 엘셈으로 요격할 수 있다. 이게 딱 먹히는 거죠. 이게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 중 하나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연내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개발하시거나 세이즈 하신 분들 물어보면 함부로 또 예측보다가 나왔다가 김치국 먹었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영화에 보면 징크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된다고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너무 많이 확신에 차서 말하면 실패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빌고 있다.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제 LAMD가 있어요. LAMD는 적어도 방공 시스템의 약자인데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은 LSM과 약간 개념이 반대예요. LSM은 높은 고도에 있는 탄도탄을 요격하는데 이거는 가장 낮은 고도, 최후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요격한다 하는데 우리도 로켓을 요격한다 해서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하시는 기자분 많은데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거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제일 성능이 꼬신 뭐 가삼 로켓이라든가 이런 폭주에 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요격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600mm 방사포라는 거를 수도 서울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본격적인 미사일에 가까운 거거든요. 요걸 요격하기 위해서 성능이나 스펙이 더 미국 그 이스라엘 것보다 좋다. 요것에 대해서 중동 국가도 수요가 가지고 있다. 요 같은 경우는 한 개 대대가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90여 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된 게 지능형 대공포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란이 드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후티 반군이나 중동의 반군들이 드론 공격을 많이 해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AI 지능형 대공포라는 이름으로 드론 요격에 특화된 대공포를 만들어서 중동 시장에 지금 세이즈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차량 기계화 부대를 위한 차세대 장갑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제 장갑차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장갑차가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 타이곤 장갑차에 대한 설명과 수출 경쟁력 어떻게 있을까요? 타이곤 장갑차는 이제 전화위복이 된 무기체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원래 이 바퀴로 가는 장갑차는 현재 현대 로템의 K808이라는 제품을 씁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 좀 긴데 짧게 이야기하면 원래 우리는 야 탱크를 만들자면 업체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장갑차를 만들자면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생산하는 게 상식이었다가 경쟁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때 당시에는 두산 DST, 삼성 테크인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 개 회사가 차려는 장갑차를 미국처럼 경쟁을 붙였어요. 엄청 치열하게 가격도 엄청 다운하고 성능도 추가하면서 현대 로템이 되고 난 다음에 탈락한 두산 DST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발자들이 되게 상심했어요. 아 우리 진짜 잘 만들었고 떨어질 게 아닌데 재수가 없어서 졌다. 얘 진짜 억울하다. 수출형으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타이곤이라는 차량용 장갑차인데 지금 K808보다는 스펙이 더 좋아요. 일단 방어력 측면에서 부가 장갑과 지뢰 방어 장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방어력이 좋고 다양한 모듈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토가 넓어가지고 항상 차량화 기계화 부대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하루에 100km 이상 행군이 가능해가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장갑차 부대가 필요하고 현재는 이쪽에 미국산 장갑차 이런 거 쓰는데 노후화됐어요. 미국산 장갑차가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이 부대의 특징은 모든 차량 전투 차량이 다 한 가지 플랫폼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장갑차에다가 어떤 거는 대포를 넣고 어떤 건 미사일 넣고 어떤 건 레이더를 넣고 어떤 건 크레인을 넣고 하는 식으로 모듈형이 된 부대로 해서 안에 차체는 똑같은 거예요. 바퀴가 빠지거나 뭐 엔진이 고장나면 다른 거 갖다 쓰기도 편하고 이런 식의 대규모 장갑차 부대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영 중이고 여기에 타이곤이 수출 가능성이 크다. 타이곤 장갑차는 MPF 경전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차포를 달아서 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거나 천검 대검차 대전차 미사일 달아서 원거리 대전차 공격 AS-21 레드백과 비슷하게 장갑차 기관포를 달아가지고 이제 보병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고 대공도 가능하고 자주포도 가능하고 이렇게 포탑을 뭘 얹는에 따라서 임무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경쟁자가 VN16이라는 중국산 차량용 장갑차예요. 옛날에는 중국산이 싼 맛에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중국산 자동차 그 장갑차이기 때문에 파워팩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워팩에 문제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해외에서 기술 도입했다가 하피 생산하는데 원본보다 성능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신뢰성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요거를 사용해서 지금 중동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는데 되면 약 400대 이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폴란드 2차 수출을 능가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폴란드 2차 수출 금액을 능가하면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대해서 사실 그 투자라든가 다른 부분 업계에 관심이 높은데 앞서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클로즈된 결정 구조 깜깜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정보를 알기 어렵고 우리 개발사라든가 정부도 사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정보가 네 없냐 하면 우리 정부도 잘 알기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럼요. 다만 이제 승패는 정말 발표 당일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방산 수출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게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그래도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자님도 미리 알 수 없는 정보니까 네. 그럼 이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어요.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사전에서 네가 책임질 수 있나 요거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요게 맞는 말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 정치 외교적으로 배경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8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든 전 세계 방위사업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종전이 되든 그것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동 지방이라든가 남아시아 지방에 올해부터 좀 갑자기 분쟁이 생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그라드는 영향도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국방위 방위사업 자체의 수요는 줄어들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재래식 무기 외에도 레이저나 미사일, 드론 등 신개념 미래 무기 중에 중동 수출이 가능한 무기 후보군이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도 서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세계 최초의 실전형 레이저 대공무기라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약간의 말장난이 나서 좀 비판을 받는데 실전형 레이저 대공무기 말고 시험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해외의 그 무기들 중에서 천광보다 출력이 센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천광은 30kW 정도의 출력인데 이게 어느 정도 출력이라면 2, 3km 밖에 그 드론을 1, 2초 정도 레이저를 쬐면 이게 터지거든요. 근데 요걸로는 사실 본격적으로 대공으로 하려면 제한점이 많고 100kW급 출력은 돼야지 위력이라든가 사거리가 더 길어져서 요 정도면 되면 진짜 레이저 대공무기로서 미사일도 격추하고 비행기도 격추하고 이렇게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사우디라든가 UAE 이런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나라들의 방어 목표는 사실 사막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방어하는 건데 이 도시 방어 개념이 서울 방어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메카라든가 이런 성지들이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촘촘하게 대공 방어막을 갖춰야 되니까 요게 한국의 서울을 방어하는 대공 방어막과 유사하고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천무가 지금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랑 이제 사우디에 수출했는데 더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가 있느냐? 천무 3.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천무 3.0의 특징은 드론 미사일입니다. 드론과 그 미사일을 결합했습니다. 드론은 다 좋은데 느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샤이드 드론이 막 우크라이나에 폭격했다 하는데 그 비행시간 한 10시간 돼요. 10시간 동안 파괴를 할 수 있어요. 천무 로켓에다 실어가지고 적진에 엄청 빠르게 전개를 한 다음에 드론을 발사하면 드론의 장점은 기다릴 수 있다. 적이 숨거나 도망칠 때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상공을 배하면서 기다려서 공격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처음 개발됐는데 해외에서도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출이 될 것이고 특히 기존의 천무이 수출한 중동 국가들한테는 아주 이게 매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제가 항상 이런 유튜브 출연하거나 이 전쟁 연구소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있어요. 야, 너는 중소기업을 기업도 아니냐. 대기업한테만 잘해주는 거 너무 치사하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드론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도 드론에 대해서 국방사업 이런 연구가 많은데 그중에서 주목할 거는 드론 그 자체보다는 드론을 방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어스랩이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카이든 안티드론, 하드키 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드론을 요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연구된 게 레이저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드론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딱 충돌해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충돌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장점이 뭐냐. 만약에 대포나 로켓으로 공격하면 이게 터지면서 파편이 더 커져요. 피해가 더 커집니다. 드론을 사용해서 하면 아군 피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요게 대해서 지금 그 국내 업체 중에서는 니어스랩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북한 드론 같은 게 거의 기술에 대해서 확보를 했어요. 다만 이게 좀 더 이제 그 탐지 체계라든가 아니면 장갑차나 이런 거 연계가 좀 필요한 거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안티 드론에 관심을 가지거나 연구 개발하는 드론들 이런 회사들도 아마 미래 방산 수출 시장으로서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부품 업체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상장이 된 회사 중에서 제가 이야기할 만한 회사 삼양컴텍
나스닥 지금 IPO 준비 중이고 S&T 다이나믹스, MM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현대 로템, 뭐 LIG 덱송, 카이보다는 사람들이 주목을 덜 해요. 하지만 장갑, 트랜스미션, 유압 장비 등 우리 방산 수출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알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형 방위 사업체의 그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K방산의 핵심을 이루는 뭐 가령 삼양 컴텍 같은 경우에 우리 K2전자 수출의 1등 공신입니다. 왜냐면 전차의 장갑은 복합 장갑이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쇠 파이프를 넣은 게 아니고 케블라 뭐 탄소 섬유 같은 것도 넣고 세라믹도 넣고 여러 가지 화학이나 복잡한 구성으로 적층된 장갑을 복합 장갑이라 하고 이거는 어느 나라 다 기밀이에요. 미국도 이걸 기술 이전 안 해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건데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산 전차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2차 K2 전차 폴란드 수출품의 트랜스미션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수출용 장갑차나 이런 데도 다 트랜스미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차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수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독일산 파워팩, 독일산 엔진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국산 파워팩으로 갈아 끼우면서 수출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MM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도 들어가고 우리 현무 미사일도 들어가고 뭐 장갑차에도 들어가고 유압이라는 건 결국엔 그 유압잭 같은 거 자동차 수리할 때 보면 보셨을 건데 기계의 부품,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병기를 움직일 때 유압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이라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돌아가는 장비들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시죠. 제가 몇 부에 걸쳐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대한 점검을 전쟁 연구에서 또 진행했는데 방위사업 특성이나 이런 컨텐츠 특성이 뭐냐면 사업은 굉장히 깁니다. 개발 중에 5년, 7년,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세이즈한테 한 20년, 퇴역하면 퇴역한 거 어디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터리 컨텐츠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것 많아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냐, 너무 심심하다, 새로운 거 없냐, 아니면 언제 발매가 되냐, 언제 수출이 되냐 이렇게 조급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휴대폰을 다뤘으면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방산이 워낙 복잡하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KF2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앞으로 100편도 더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시스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우리 무기 체계가 왜 좋은지 어떤 게 있는지 알아가는 부분,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가 추가된 부분이 별로 많이 없을 거나 이런 데서 아쉬운 부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미 저를 능가하는 이런 밀리터리 매니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미로 봐주시고 비밀스러운 계약들에 대해서 또 기밀 유출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지키고 공개 자료만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석의 전쟁영수 9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